시장의 시선이 벌써 7월 물가에 가 있었던 거죠.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매파적인 절정이 되는 거죠.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원달러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브로드한 이러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조금 진정되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코노미스트시죠.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이신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또 모셨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로는 미국의 그 CPI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9.1%까지 나와서 뭐 지금 다들 놀랬고요. 시장이 처음에는 급락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좀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줬는데 이거를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나요? 네, 물가 자체만 보면 뭐 9.1%가 서프라이즈 했죠. 월가에서 가장 높게 본 데가 9.0이었는데. 오히려 넘었네요. 예, 훨씬 넘고, 뭐 이름 있는 기관들은 뭐 9.1%를 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일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그 회복을 많이 했는데, 물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 백악관의 바이든의 뭐 이렇게 그 발표 성명과도 조금 연관이 통계가 있습니다. 좀 구닥다리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해서 웃었는데. 네, 그게 좀 뭐 궁여지책으로 말한 거지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휘발유 값이 소비자 물가에 가장 영향이 큰데 이 부분이 지난 6월 14일, 15일이 고점이었거든요. 5달러가 넘었고요, 갤런당. 이게 지금 4.6달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6월의 하반월부터 7월까지 지금 특히 물가의 영향력이 높은 소비자 휘발유 가격, 소매 휘발유 가격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시선이 벌써 7월 물가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월 달이 비록 뭐 너무 높게 나왔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7월 하순을 넘어서 지금 8월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7월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뭐 인플레이션이 언제 정점 부근을 통과할 건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언제 조금 긴축이 멈출지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이다. 우리가 사실 작년서부터 주가 꺾인 거를 보면은 작년 8월에 피크아웃 논란, 화학주들이나 철강주들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근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 말이 나왔을 때가 진짜 피크아웃이었고 모든 게 다 그 이후서부터 좀 내려왔던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물가가 결국엔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크아웃 해도 내년도 지나서 뭐 심지어는 2024년까지도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물가다. 지금 피크아웃 해도 지금 뭐 피크아웃해서 뭐 많이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뭐 통상 물가가 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비 이런 것들은 임대료 이런 것들은 좀 집값이 꺾여도 모기지 금리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꺾일 때까지는 그렇게 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성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업 물가가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끈적끈적하게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좀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가가 어쨌든 정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렇게 뭐 OX 문제라기보다는 정점을 그래도 찍어야만 그래도 이제 좀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숨쉴 공간이 생긴다. 그것마저도 고점을 안 찍으면 이거 정말 뭐 숨이 콱콱 막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대로 진짜 피크아웃
찍었다 해도 9.9% 미치를 하더라도 뭐 8% 나간다 한들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 전망이 원래 그 몇 달 전만 해도 한 전분기 뭐 3, 4월만 해도 사실은 4% 미치였어요. 월가에서의 전망치가. 근데 지금 6%대로 높아지더니 지금 7.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야. 네. 9.1 피크로 해서 뭐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음 달 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7월 지금 물가. 원자재나 원유 가격 보면 네.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7월 물가는 9.1에서 이번 달 6월 달 9.1에서 적어도 한 8.7이나 8.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6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하면 5.9%였거든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7.34, 한국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뭐 4.7, 뭐 이 정도니까요. 과거에 물가가 높았을 때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걱정했을 때가 3%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갈 길이 먼 거죠. 네. 하긴 뭐 저 중앙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 잡아두는 거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원으로요. 네. 그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올라와 버렸으니 큰일은 큰일인데 그렇다면 어쨌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한국장이나 미국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가장 매파적인 시기가 지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75bp를 인상하고 금리를 9월에 50bp로 빅스텝으로 전환하면서 11월, 12월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 이러면 7월 달 이번 달 7월 25일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매파적인 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도 9.1에서 7월 달,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되는 7월 달 물가가 대략 뭐 한 8%대 후반대만 돼도 상당히 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베어마켓 랠리. 그래서 지금의 일시적인 반등보다는 좀 더 길고 높은 폭의 어떤 랠리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확인이 끝난 뭐 7월 이후, 그러니까 8월 달이죠. 7월 달에 CPI라든가 이런 게 확인된 이후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가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결국 이번 뭐 조금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어떤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면서부터는 결국 이번 경기에 침체 기간 그리고 성격 뭐 이런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내년도 2023년도를 지나서 24년까지 좀 뭐 지지부진하다. 어쨌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경기의 긴 어두운 터널이 좀 장기 터널이다. 라면 주식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좀 제한적이고 또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시장이 뭐 추가 하락 위험도 있지만 어쨌든 길게 봐서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박스권 랠리, 박스권의 어떤 레인지에 갇혀 있는 조금 상하폭이 제한돼 있는 그런 장세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경기가 너무 높은 전 세계 물가와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거품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 형태가 넓은 U자형이나 혹은 더블딥, W자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이 경기의 장기 터널이
조금 장기 터널을 벗어나서 올라갈 때 그 직전에 한 뭐 6개월이라든지 선행해서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주가가 선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테크니컬 랠리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단, 박스권이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하단이 있고 상단이 네. 있으니까 이 구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하단은 뭐 지금 주가에서는 뭐 최대 10%, 만약에 이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도 고약하고 또 유로화도 더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경기 침체가 오면 그 약간 그 파생적인 위험들이 있거든요. 네. 좀 부도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약하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래도 뭐 다운사이드 위험은 한 10% 정도. 미국도 S&P 500 기준으로 한 3,200, 우리 코스피 한 2,100 정도가 하단일 것 같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로는 S&P 500 4,800에서 한 35% 떨어지는 거고 코스피도 뭐 비슷하게 3,300에서 한 뭐 그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 아주 시스템적 위험을 동반한 침체와 경기 침체와 가벼운 경기 침체를 이렇게 다 그동안 수십 년간 1950년 이후에 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 중간 정도가 한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한 35%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이 이번 경기 그러니까 시스템적 위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벼운 경기 침체는 아닌 뭐 그런 정도에서 역사적으로 해당되는 충족되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고생을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조금 그 역실적 장세라고 그럴까요? 실적도 나빠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생적인 위험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바닥권에 근접했다. 그래도 그 폭이 그렇게 10% 네. 정도로 크게 크지는 않다. 네. 좀 괴멸적인 수준이 아닐 거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뭐 2000 무너지는 것까지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한 정도의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이 그 출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번 달 말에 있게 되는 금리 인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얘기 나오다 자이언트 스텝 이 얘기 나오고 지금은 뭐 1%, 100bp 올리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그렇게 올린다 한들 그게 꼭 악재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만 꺾이면 금리 인상이 확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또 좋은 시장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간밤에 어쨌든 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얘기했고 또 제임스 블라드 이 두 분이 이제 연준의 그 약간 그 오피니언 리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75bp에 좀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투표권이 있는 분이고 그 전날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총재는 투표권이 없는 분인데 75bp를 지지하지만 뭐 100bp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움찔했는데 정작 어쨌든 투표권이 있는 두 분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토요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말이 이제 없을 텐데 아무튼 블랙아웃 기간 전에 오피니언 리더 두 분이 75bp 얘기한 걸로 봐서는 0.75 인상할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0.75냐 1%냐 이 부분은 마켓에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정말 물가가 잡히느냐, 네, 그리고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하반기에 떨어지느냐, 네, 그리고 그걸 쥐고 있는 국제 유가가 러시아 문제로 좀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느냐, 또 이번 바이든의 중동 방문에서
좀 사우디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마켓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비슷하게 그 뭔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캐나다도 1% 올렸고요. 네. 한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뭐 빅스텝 50bp를 올렸는데 네. 우리 한국으로 좀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이러저러한 것들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한국 경제의 침체, 뭐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아직은 뭐 가시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보다 고용시장 상황도 덜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꼭 똑같은 금리 인상이라도 미국은 고용 타격이 적지만 우리나라는 더 타격이 클 수 있고 소비도 우리나라는 소비 타격이 좀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한은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만약에 지금 금리를 50bp 안 올리면 나중에 갔을 때 정말 100bp를 올리고 큰일 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좀 꺾어야 된다. 물가를 기대 심리를 이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높은 금리 인상이 또 시장에 그로 인한 지금 대출 금리의 상승과 또 이어지는 신용 경색 이런 부분들이 가계와 기업들을 굉장히 옥죄어 오고 있거든요. 이미 옥죄어 왔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가처분 소득의 170%가 넘었어요. GDP는 100%인지만.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어쨌든 변동금리의 거의 한 80%잖아요. 고정금리 대출은 20%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뭐 25bp 금리 인상만 해도 가계가 숨이 막힐 정도인데 이번에 50bp를 인상하고 그 전에도 8월부터 계속 인상해왔고 그러니까 정말 이자 비용은 뭐 팍팍 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소비 둔화로 광범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정말 우리나라 그 건전성이 기업 건전성이 좀 양극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괜찮지만 상장 기업들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한 자료가 상장 기업의 15%가 이자 비용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냅니다. 3년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네, 표현하는. 그 기업별로 나누면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합니다. 네. 전체 상장 기업에. 네, 그런데 그것도 작년 통계거든요. 작년 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심각하죠. 우리나라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외관법인이라고 그러죠. 외관법인 중에 앞서 말씀드린 한계 기업의 비중이 34%나 됩니다. 엄청 그런데 높네요. 50bp 올렸기 때문에 이게 한 40%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 좀 과다하게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우리 전세가 네. 전세금이 거기 포함돼서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전세가 사실은 뭐 보증금. 네, 보증금이 뭐 한쪽에는 이제 자산이 되고 한쪽에는 이제 부채가 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부채가 조금 뭐 일단 부채는 부채죠. 우리나라 특수한 현상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세 대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전세. 이런 부분들이 주거비 압박과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 둔화, 그리고 집값이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데 좀 건전성의 위협, 뭐 이런 것들로 줄줄이 좀 머리 아파질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50bp 했다 해도 뭐 여기 또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 밟고 하게 되면 네. 금리 역전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신흥국 쪽의 자금, 우리 한국의 자금, 투자 자금들도 전부 정리가 돼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자를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높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한미 금리 차는 0.5에서 한 1%포인트 차이 그 정도에서 범위에서 움직였는데 대체로 벌어졌을 때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자본 유출이 바로는 안 일어났고 오히려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이유가 그런 뭐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조종하느냐라고 봤더니 결국 원 달러의 조금 단기 자금 성격이 또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이제 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원 달러가 앞으로 더 약세로 가느냐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안정이 되느냐 이런 기대값에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원 달러의 어쨌든 상승과 하락의 어떤 기대치 전망을 좀 지배하는 부분은 좀 킹달러거든요. 지금 슈퍼 강달러. 그렇죠. 네, 올해만 해도 한 20% 절상될 정도로 지금 진행되는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의 약세. 이 두 가지가 뭐 지금 좌우하고 있고요. 특히 유로화가 뭐 지금 만약에 7월 22일 날 노드스트림 1 러시아 가즈프롬이 소유럽에 제공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죠. 네. 지금 정비 기간이 7월 21일까지인데 만약에 22일 날 가동 이제 공급이 재개가 안 된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술책을 발휘해서 뭐 부분 공급을 운운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잘못하면 0.85 달러당 이렇게 더 10% 15% 더 추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대1도 무너진 거 가지고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젯밤에도 뭐 이태리 때문에 잠깐 0점 또 무너졌는데 99.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정말 뭐 갈 때까지 가자. 뭐 겨울까지 정말 뭐 이렇게 좀 전쟁의 협상을 무기화 삼는다.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이제 0.85 정도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원 달러가 1,400원 넘거든요. 네. 넘어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피가 단숨에 뭐 한 10%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면한 7월 달에 가장 큰 부담이고 악재고 민감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어쨌든 국제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이 되거든요. 네. 네, 타결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타결은 되는데 타결 직전에 가장 동트기 전 어두운 노이즈들. 네, 그러한 노이즈가 한번 발생을 하고 정말 0.9 유로까지 갔다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한 2주간의 우리나라 시장에 또 환율에 지금 영향이 말씀하신 그 외국인들의 어떤 금리 차에 따른 움직임은 조금 뭐 길게 봐도 되는데 당장은 좀 유럽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화 약세,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네, 보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원달러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킹달러, 슈퍼 강달러는 사실은 뭐 이런 기타 등등 지금 앞서 말씀 나눈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또 급격한 통화 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달러 유동성의 위축 그리고 돈이 이제 그 단기 유동성으로 달러 단기 유동성으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통화가 달러 대비 약한 이제 이런 그 약간 그 금융시장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 원화가 특별히 약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좀 브로드한 이러한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조금 진정되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강달러 상황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그 약세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강세에 속하는 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뭐 하더라고요. 엔화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강세니까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들은 뭐
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제금융 상황에 달려 있고 전 세계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어쨌든 위험 팩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변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